예, 그러면 이어서 강도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1페이지 교환 보시면은 의미 보호법이 나오는데, 강도해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걸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냐 점유권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산권 일반을 보호법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행위 수단으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폭행과 협박은 생명 신체의 완전성이라든가 자유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죄에서의 그 보호법익은 재산권 일반이 주된 보호법익이고 생명 신체의 완전성과 자유권이 부차적 보호법이다 보시면 되고, 보호의 정도는 당연히 침해범위겠죠. 자, 밑에 구성요건 체계대로 보시면 단순 강도죄가 기본적인 구성요건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특수 강도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야주절처럼 그 손괴 후에 어떤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합동강도 관련된 특수강도죄가 334조에 있고, 그 다음에 강도로 해가지고 강도 행위를 시작해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를 처벌합니다. 그 이외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고의로 죽게 하거나 고의로 다치게 하는 경우에 결합범인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도 처벌을 한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해상강도죄. 그러니까 이제 해상강도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박을 강취하는 거죠. 또 이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가지고 하는 경우에 우리 가중처벌하고 있는 해상강도죄, 그 해적 행위를 처벌하는 해상강도죄가 있고, 상습강도죄를 가장 중하게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순 강도죄는 기본적으로 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건데, 절도 행위를 하다가 절도 행위가 끝나기 전에 뭐 어떤 체포를 면탈하거나 아니면 재물 탈환을 항거하거나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우리가 준강도죄라 가지고 강도에 준해서 처벌을 합니다. 절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독자적 구성권으로 준강도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질 강도죄가 있고, 강도가 강간하는 경우에 우리가 강도 강간죄를 독자적 구성권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성권 체계도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밑에 간단한 내용들은 한 번씩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단순 강도죄 설명하면은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거다. 주체 제한이 없다는 거죠. 주체는 X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객체는 여기서 뭐예요? 절도죄에서는 재물이었는데 강도죄에서는 재물뿐만 아니라 뭐다? 재산상 이익도 우리가 이제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는 뭐겠어요?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이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의 어떤 최협의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아니면 재산상 이득을 강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립하는 것이 강도죄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기 때문에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상강도죄는 뭐예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선박과 재물을 강취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의 재산상 이익은 뭐냐? 우리가 재산범죄 앞에 총론 일반론에서 봤듯이 재산상 이익이라 할 때 재산상 이익은 뭐예요? 법률적 재산설이겠습니까? 경제적 재산설이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적 재산설로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법률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경제적 판단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때 재산상 이익의 의미에 관련돼 가지고 표준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표준 판례 여러분 보시면은 재산상 이익이 뭔지 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재판 조지 나오지만은 그 63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밑줄 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공소 사실이 뭐냐면 피고인이 누구하고 룸사롱을 같이 경영했나 봐요. 근데 이제 피고인이 안동의료원 311호실에서 자신과 상인방이라는 룸사롱을 동업한 적이 있는 피해자 문모 씨를 전화로 불러 오게 한 다음에 가슴에 품고 있던 시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룸사롱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니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의 누구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망설인다는 이유로
위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이래 찔러 한거를 불렁케 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 한매를 쓰게 한 다음 이를 강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상을 입히는 강도상해의 어떤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강압적으로 쓰기엔 지불각서가 나중에 사법적으로 취소될지라도 그것이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산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면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상고 1분 다에 보면은 피해자가 쓴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에다가 쓴 거기 때문에 그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랬고 그 밑에 쭉 나와가지고 이제 굵은 표시 봐보세요. 2번에 63페이지 가운데쯤 2번에 굵은 표시가 나오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심 법원은 이것들은 권리행사 방해죄 내지 상해죄에 해당하면 변론을 하고 강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다 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굵은 표시 보시면은 형법 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 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 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처분 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적어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한거 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즉 강제로 쓰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무효이건 아니면 강박에 의한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 성립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에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의 견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례로서 표준 판례로 선정한 거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재산상 이익의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판단을 한다. 관련돼서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 무효를 불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폭행 협박 문제가 나오는데 이 폭행 협박은 뭐라 그랬어요? 폭행 협박은 이미 폭행 협박을 볼 때 최협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반항이나 한 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4페이지에 보시면은 강도죄에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한 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폭행 협박이 최협의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2001년도에 나온 2001도 359 판결 봐보세요. 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면은 밑줄체 부분 보면 그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에 그다음에 인천 부평동에 있는 뭐 부평 공동묘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부평경찰서 형사인데 돈을 갚지 않았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 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그다음에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고모인 공소의 3으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위 공동묘지에서 1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당신을 찾는데 경비로 700만 원이 들어갔으니 7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전화로 위 공소의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1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돈을 갈취했는데 이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협이다 그러면 뭐요? 그건 강도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협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강도가 아니라 공갈이 되겠죠.
협박에 의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판결료지 두 번째 보시면 그 공갈죄에서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 폭행 협박이 최협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었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그 반항을 억압하거나 한거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강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시험 문제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 타인의 신용카드를 뺐는데 사례 문제 중에서 신용카드를 뺐는데 때려가지고 폭행 협박으로 신용카드를 뺐었습니다. 근데 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한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의 폭행 협박의 상태에서 신용카드 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강취한 거죠. 강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강취한 신용카드를 나중에 막 쓰는 행위 뭐가 돼요? 그거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이외에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 같은 걸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한테 폭행 협박을 사용했는데 그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신용카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공갈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갈죄는 이 사람의 겁먹은 행위의 의사에 의해서 나한테 신용카드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할 때는 어쨌든 이 카드를 쓰라고 하자 있는 의사지만 카드를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갈죄의 포괄일죄를 볼지언정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시고 하여튼간 폭행 협박이 최협의어이지만 강도죄가 되고 만약에 협의면은 공갈죄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폭행 협박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날치기 사건이죠. 자, 날치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찾아나오는데 오토바이로 날치기 해가지고 채 가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채 가는 겁니다. 이걸 날치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날치기에서도 날치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뭐가 됩니까? 그때는 그냥 강도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날치기에 수반된 폭행 협박이 그냥 날치기 자체에서 생기는 폭행 협박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협의 폭행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죄가 안 되고 절도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날치기 사건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날치기 사건에서는 날치기에 포함되어 있는 날치기의 수단으로 동원된 폭행 협박이 여기서 폭행 협박은 날치기의 수단으로 나온 폭행 협박입니다. 이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날치기 사건에 그냥 수반된 거다. 단순히 수반된 폭행이다. 폭행 협박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날치기에 수반된 폭행 협박의 의미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날치기 사건을 강도로 할 건지 만약에 날치기 사건이 강도로 갔는데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강도치상이죠. 절도로 가면 절도죄일 뿐이에요.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미 그런 케이스가 사례형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두 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64페이지에 보면 날치기 수법의 경우 재물 탈취가 동시에 그 수단인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 관련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사항은 그 한거 불능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케이스. 그러니까 2007년도 케이스는 강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케이스고 2003년도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강도죄가 안 된다고 본 케이스입니다. 판시사항 첫 번째 보시면은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벌어지는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한거 불능케 할 정도인 경우는 강도죄 폭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는 강도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판결 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판결 요지도 보면 판결 요지 두 번째 줄에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탈취 과정에 수반된 우연한 폭행 협박이다. 그러면
그냥 절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굵은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죄에 해당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여러분 잘 이해도 요 케이스는 뭐냐면은 어떤 여자분의 핸드백을 가로챘는데 여자분이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안 뺏기려고 그러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5m 이상 끌고 가가지고 뺏어간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본 거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5페이지 밑에 판례를 보면 판시상 첫 번째,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한 경우에는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치기와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판례가 있었고 이미 시험 문제에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고려 정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로 넘어가면 판결 요지 1번, 2번, 3번 나오고 2번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준강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관련돼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66페이지 대법원 판단, 가운데 층 보면 대법원 판단이 있고 밑줄이 쭉 나옵니다.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해야 할 때도 있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강도죄에 있어서 재물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부터 탈환하지 않기 위해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중강도죄에서도 그 중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협박과 관련돼 가지고는 폭취협이다. 날치기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으면 강도, 단지 수반하는 경우는 절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해상 강도가 잠깐 나오는데 그 67페이지 보시면은 304페이지, 340조 해상 강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우리가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게 하고 나서 이제 재물 강취나 이득을 강취하는 거죠. 근데 그 해상 강도 관련돼 가지고 다중의 위력을 해상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 협박을 쓰는 게 아니라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다. 그런 그 해상 강도죄의 행위 태양과 좀 구별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재물 강취와 이득 강취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재물 강취, 재물이란 건 재물의 개념을 지난번에 봤고 강취란 건 폭행 협박으로 뺏는 겁니다. 자, 재산상 이득을 강취한다, 이득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강제로 남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이득의 형태를 보면 거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처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채무 이행을 연기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대가 없이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은 경우,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즉 칼로 뭐 위협한 다음에 어느 장소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강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소유권 인정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상 이득 강취, 강제, 조문에 나온 것처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죠. 이득이 아니라 이익의 취득과 관련돼 가지고 과연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요하냐는 겁니다. 처분 행위가 필요하냐? 이게 왜 이 논의가 나오냐면은, 자, 재물 강취란 건 재물, 겉으로 보이는 재물이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강제로. 재물이 이전돼서 나한테 넘어왔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처분 행위 여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재산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재산 이익이라는 건 내가 취득했는지 안 취득했는지를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환처럼 그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은 이 필요로 한다는 적극설이 있지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뭐다? 재산상의 처분 행위는 필요 없다. 소극설, 즉 필요 없다는 거죠. 즉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 왜 굳이 재물 강취와 재산상 이익을 구별해서 보느냐? 구별해서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뭐요?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적극설, 소극설이 있다 그러지만 소극설이 처분 행위 여부가 필요 없다. 그냥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 관련돼 가지고는 적극설은 단순 살인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필요 없다는 소극설에서는 강도 살인죄가 된다고 봐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한테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갚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죽였습니다. 채무를 면탈하려고, 채무를 없애려고 저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것이 단순 살인죄가 되느냐? 아니면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적극설,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극설 입장이 뭐예요? 소극적 입장은 처분 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인하면 그냥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특이하게 보죠. 판례는 이게 뭐냐? 판례는 좀 구별해서 보는데 판례의 기본적인 이거 관련된 소극설의 입장이 필요 없다는 이건데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례 입장도 소극설의 입장이라 봐요. 소극설의 입장이 뭔데 원래 소극설의 입장이라면 그냥 강도 살인죄가 되는데 이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 관련돼 가지고 판례의 입장은 자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인했는데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강도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즉 상속인이 있고 그 살해당한 사람한테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인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 이쪽에서 죽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채무가 상속되는 채권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면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 상속인도 없고 아니면 상속인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채권이 있는지 몰랐다.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강도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를 일시 면탈할 수는 있겠지만 채무를 갖다가 영구히 면할 수 없다. 상속인이 있다. 즉 채무를 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보다 채무가 남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71년도부터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채무 면탈을 위한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할 친척이 없고 채무자가 사실상 그 채권의 추궁을 면한 것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강도가 살인한 것이 되어 강도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판례를 보시면은 2010년도 판례 보시면 2010도 7405 판결을 보시면은 그 판결문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밑줄이 있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밑에 표준 판례도 역시 똑같은 판례예요. 그 2010년도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똑같은 판례이기 때문에 표준 판례도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68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똑같은 설명이 되어 있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쭉 해가지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에 관련돼 가지고는 처분의 행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관련돼 가지고
처분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하고 다수의 입장인데 채무 목적 멘탈의 살인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례가 구별해서 본다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은 역시 사례형 문제로도 몇 번 나왔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채무 멘탈 목적 살인의 케이스 사례형을 보면은 갑이 을을 죽여요. 갑이 을을 죽이는데 갑이 을한테 채무가 있어. 즉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근데 죽였는데 채무 멘탈 목적으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살해 행위에 대해서 이 을의 배우자가 사실은 뭐 갑한테 채권이 있었는데 갑이 죽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케이스는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를 면탈할 수 없구나. 그럼 그때는 이런 처분행위 요구에 따라 가지고 뭐 설명해 준 다음에 결국 강도살인죄로 갈 수 없고 살인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을 죽였는데 을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간 노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상속인이 없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고 외국에 있는 먼 친척들만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아, 그때는 강도살인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폭행 협박으로 재물 강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요. 근데 이 폭행 협박과 이거 사이에는 뭐예요? 이런 거 사이에는 둘 사이에는 역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재물 강취나 재산 이득을 강취해야지 폭행 협박을 한 다음에 이것과 관계없이 이걸 하면 뭡니까? 그때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그 폭행 협박과 재산 탈취 사이의 관계가 아주 수단과 목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인과관계는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밑에 판례는 좀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갖다가 폭행 협박했어요.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요감방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폭행 협박하고 나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돈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도 또 때릴 것이 무서우니까 그냥 돈을 보내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 69페이지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하여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벗어난 이후에는 영안방에 때릴 때는 반항을 억압할 수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그러한 억압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금엄교부 사이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해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이전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의사 억압 상태가 위 금엄교부 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기록상 보면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요구하는 무선 호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금엄교부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취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교부된 갈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얘를 반항을 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했어요. 그러고 나서 돈을 받으면 강도예요. 강취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협박 해놓고 얘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다 할지라도 이 폭행 협박의 효과가 보낸 애한테 계속될 정도면은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 그냥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보내놓고 나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다가 다시 문자를 보내니까 다시 겁먹고 갖다 줬다. 이거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갈죄 정도가 성립할 정도이지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관련돼 가지고 2009년도 판례도 보시면은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피고인이 그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추구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추구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면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다는 등 전체적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위의 실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케이스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 판시상 두 번째 보시면 되겠는데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 윤락행위 도중에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그 탁자 위에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그땐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강도죄의 객관적 요건들을 맞추고 당연히 강도죄에 뭐가 필요하다? 고의의 인식과 의사.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이외 독자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뭐 강도죄에서의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판결 요지를 보시면은 뭐 불법 영득 의사람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경제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라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 손가방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이 뭐예요? 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 지난주에 봤지만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시키고 자기가 소유권을 향유하려는 의사. 소극적으로는 권리자 배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소유권을 향유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인데 강간범이 피해자들이 도망 못하게 피해자들의 손가방을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자기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도망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소극적 요소인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다른 범죄 관계가 하나 나오는데, 자, 먼저 그 사례를 보시면 강간범이 강간 후에 강도가 된 경우 뭐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강간이 끝난 다음에 강도를 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강간범과 강도죄가 실체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학설 중에는 그런 게 있죠. 강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강간범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게 강간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강간이 끝난 다음에 폭행 협박 없이 또 강도를 했다. 그거는 단순히 절도를 한 거에 불과하시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도죄가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뭐 판례는 기본적으로 강간범이 강간 후에 강도가 된 경우는 재물을 가져간 경우는 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표준 판례는 이제 그것과 다른 겁니다. 표준 판례를 보시면은 그 판시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판시사항에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 강간행위가 안 끝났어요. 강간행위가 안 끝나고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강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결 요지에 보시면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간이 끝난 후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위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근데 강간행위가 끝나기 전에, 종료 전에, 즉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339조에 정한 강도 강간죄를 구성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판결 요지 두 번째 판결 요지에 보면은
두 번째 판결 요지의 세 번째 줄, 그 정도, 세 번째 줄 중간 이후부터 보면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해서 그 폭행 협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재물을 가져가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고, 두 번째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강도가 강간 후에 사람을 죽였어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다음에 다시 죽인 경우, 아주 나쁜 놈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먼저 강도가 강간을 했기 때문에 강도 강간죄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도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강간, 그 다음에 강간 살인, 강간범이 또 살인한 것 때문에 강간 살인, 그 다음에 강도가 살인한 것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다 성립하고, 근데 이거는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냥 강도 강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밑에 판례를 보시면은 판시상 봐보세요. 강도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판시상 첫 번째 판시상 첫 번째 살인 판시상의 첫 번째는 그냥 살인의 범위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판시상 보시면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법상의 특수 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의율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재판 요지 5번 보시면은 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위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강간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나오는 5조 2항은 형법 334조 특수 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 강도, 강간 등의 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 범행 후에 특수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는 이를 성폭법상의 특수 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범이 강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강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 강도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사례 관련돼 가지고 세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감금 행위가 강간이나 강도죄의 수단인 경우 이때는 독자적으로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본 것처럼 그 판시상도 보시면은 감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인 경우 감금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느냐, 당연히 별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재판 요지도 보시면은 감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인 경우에는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그다음에 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양 가맹점주를 속이고 그의 속은 그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는데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 주 사기죄를 볼 때 한 번에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순 강도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강도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특수 강도죄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